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장이 연구비 일부인 1억 4,500만 원을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은 연구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연구단장은 서류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정상 절차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원전 운용사로 이직한 한수원 퇴직 직원의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내게 맞는 운동 시간은 언제일지 과학 본색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성 3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암입니다. 환자 증가수 또한 2010년 이후 국내 5대 암 중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오늘 내문 보고서에서는 유방암의 원인과 자가진단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즉 IBS는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자는 목표로 세워진 연구기관인데요. 한 해 50여억 원의 정부 예산을 주무르는 연구단 단장이 연구비를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혈관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고규영 기초과학연구원 단장. 2011년 카이스트 특훈 교수로 임명된 데 이어 2015년부터 기초과학연구원 혈관연구단 단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혈관연구단은 2015년 7월 창단 이후 현재까지 267억 원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지원받은 연구비 일부를 사업단과는 무관한 연구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과기부 감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카이스트 소속 교수 2명에게 연구재료비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대납한 겁니다. 이들 교수는 혈관연구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것으로 과기부는 파악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규정상 연구비를 임의로 다른 연구자에게 주는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 위배입니다. 고 단장은 서류상의 문제라고 해명했습니다. 같은 과의 전문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연구를 보다 더 수준 있게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서류 미비로 인한 것이기에 과기부는 기초과학연구원에 해당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형 원자력 발전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자력 관련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원자력안전옴부즈맨 제도를 통해 원전 관련 기업 출신 퇴직자가 한국형 원자로의 핵심 기술을 외국에 넘겼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안위는 국가정보원 등과 함께 제보 내용이 사실인지 파악 중이며 해당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의혹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해당 기술이 정상 절차에 따라 제공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수원은 일부 언론이 언급한 한국형 경수로 핵심 기술인 랩스 프로그램은 2015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시뮬레이터 공급 계약에 따라 제공한 것이며 제작사인 한국전력기술의 동의와 원자력통제기술원의 허가를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18년 한국전력기술이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 랩스 프로그램을 전체를 아랍에미리트에 제공했으며 당시 원자력통제기술원은 랩스 프로그램을 비전략물자로 판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수원은 또 2015년 아랍에미리트 원전 운용사로 이직한 퇴직 직원이 한국형 경수로 설계도와 핵심 기술을 대거 넘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정보가 부족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10주 이후 태아의 다운 증후군 여부를 알아보는 산전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다운 증후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진 건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정답지와 같은 표준 물질을 혈액 성분인 혈청을 활용해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 물질을 사용하면 산전검사의 정확도가 향상돼 임신부가 추가로 양수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연구진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산모들이 다운 증후군의 아이가 이제 아니다, 정상아라고 했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어쩌면 다운 증후군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사를 해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받아야 하는 그 스트레스의 확률도 줄일 수 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인천시의 붉은 수돗물 사태는 인천시가 수도관로를 변경하면서 사전에 수도관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성급하게 관로를 변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배수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늑장 대응한 것이 사태를 장기화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30일 인천 공촌정수장이 정기점검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됩니다. 부근의 수산정수장물을 공촌정수장으로 끌어온 다음 다시 각 지역으로 보내는데 이때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수압을 높였습니다. 수도관로를 변경할 때는 물이 흐르는 방향이 바뀌면서 녹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밸브를 천천히 열어 수질이 나빠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천시가 성급하게 가압을 했고 이 바람에 수도관에 붙어있던 이물질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왔습니다. 제수 밸브 조작 위주로만 계획을 세우는데 그치고 밸브 조작 단계별로 수질 변화에 대한 확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인천시의 부실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질을 측정하는 탁도계가 고장났지만 정부 조사단이 고장을 확인하고 통보할 때까지 고장난 탁도계만 믿고 수질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3배 정도 증가하면은 그 수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기 때문에 바로 현장 점검을 들어가고 물 흐름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한 데는 늑장 배수 작업도 한몫했습니다. 수도관의 배수 지점을 표시한 도면이 없어 세계적인 배수 작업이 늦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는 붉은 수돗물이 수질 기준은 충족했지만 알루미늄, 망간 등 성분이 평소보다 높아 바로 마시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관망 기술 진단과 주기적인 청소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여름철에만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개편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TF는 8차 회의에서 3가지 개편 방안 가운데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일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정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전기 사용이 급증하는 7월과 8월에만 누진 구간을 현행 200kWh 이하에서 300kWh 이하로, 2단계는 201에서 400kWh 이하에서 301에서 450kWh 이하로, 3단계는 400kWh 초과에서 450kWh 초과로 늘리는 방식입니다. 개편안 가운데 가장 많은 1,630만 가구가 한 달 평균 만원가량 전기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지만 논란이 된 누진제 문제는 계속 더하게 됐습니다. 개편 TF는 가능한 많은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고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검토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하고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새로운 누진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도 북부에서 열대과일 리치가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 뇌질환으로 1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도의 영자 일간지 힌두스탄 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인도 북부 비하르주 무자파르푸르 지역에서 어린이 6명이 AES 급성 뇌염 증후군 증상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로써 최근 이 지역에서 같은 증상으로 숨진 어린이 수가 모두 103명으로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보건당국은 현재 2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숨진 아동 대부분이 급격한 혈당 저하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면서 열대과일 리치에 함유된 독성 물질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리치는 달콤하면서 신맛이 나는 과일로 리치에 들어있는 특정 아미노산 성분이 저혈당증에 따른 뇌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덜 익은 리치에는 이들 성분이 2~3배 많아 공복에 다량 섭취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최소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여름 휴가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네. 멋진 몸 만들기 위해서 운동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뭐 저녁에 뭐 퇴근한 후에 운동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두 분은 혹시 언제 운동하시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침에 운동을 합니다. 오늘도 네, 하고 저는 왔고요. 저녁 먹고 나서 운동을 하는데 네. 사실 뭐 아침에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녁에 하는 사람께 좋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언제가 좀 좋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까지는요. 아침에 하는 운동이 더 좋다는 믿음이 좀 더 컸습니다. 네. 뭐 그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도 꽤 있었고요. 예. 네, 그런데 마냥 그렇게 볼 수 없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운동하는 때에 따라서 운동 효과가 다르다는 건데요. 과연 내게 맞는 운동 시간은 언제일까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하루 중 언제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 운동 효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근육을 늘리는 데는 아침 운동이 더 좋고요. 살을 빼는 데는 저녁에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덴마크와 미국, 스웨덴 공동연구팀이 최근 생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들여다보면요. 연구팀은 생쥐를 잠에서 깨자마자 혹은 잠들기 전 바로 이 전으로 나눠서 쳇바퀴 돌기나 수영 같은 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생쥐는 야행성 쥐여서요. 생쥐가 뭐 잠에서 깬 시간은 저녁이었지만 사람의 대입을 하면 아침 시간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상쥐가 잠들기 바로 전은 실제로는 아침이었지만 사람의 저녁에 해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관찰 결과 잠들기 전 쥐의 유전자 활성화 정도는요. 기본적으로 18%였는데 운동을 하니까 이게 더 늘어나서요. 2%까지 활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쉬고 있을 때 유전자 활성화 정도가 53%였다고 하는데요. 운동을 했더니 모두 68%의 유전자가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예. 유전자가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 물질 분해가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일단 두 경우 모두 운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거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잠들기 전후로 구분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아침에 하든 저녁에 하든 운동은 좋은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네, 연구진이 더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한 쥐의 몸에서는요, 지질도 많이 산화가 됐고 아미노산과 케톤 대사가 전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육세포가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분해했다는 건데요. 대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들을 많이 소모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소모의 항상성이 유지됐다고 하는데요. 운동한다고 해서 이 모든 에너지를 크게 다 써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자기 전에 운동한 생쥐는요. 지방이나 아미노산, 케톤 등 이 다른 물질의 분해 과정에는 두드러지지 않았는데요. 특이하게도 이렇게 발생한 에너지들을 이 소모한 양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에너지 소비는 일어났을 때보다 자기 전이 더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 따졌을 경우에 아침 운동과 밤 운동이잖아요.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비밀은 생체 주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우리 몸은 시계를 보지 않아도 이 빛에 따라서 24시간 주기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일어나고 자는 활동을 하잖아요. 네. 이런 생체 주기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 하나인 히프온 알파라고 있는데요. 아침과 저녁 운동이 효과가 다른 원인이 히프온 알파였습니다. 네. 일어나자마자 운동을 하게 되면요. 자기 전에 운동했을 때보다 이 히프온 알파의 경로, 이 활성화가 두드러지게 활성화했다고 합니다. 히프온 알파가 활발할 때 이 운동을 하면요. 여러 물질 분해 활동이 활발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히프온 알파는 물질 분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저녁에 히프온 알파 활성도가 약간 떨어졌을 때는 네. 이런 대사 활동이 줄기는 하지만요. 대신 에너지 소모의 항상성이 강하게 유지되지 않아서 이 에너지를 많이 써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섭취한 음식과 이 양분을 분해해서 골격근을 발달하게 하고 싶은 경우 아침 운동을 하면 더 좋다고 하고요. 양분 분해 과정에서 나온 에너지를 많이 써버려가지고 결과적으로 전체 칼로리 소모를 늘리고 싶은 분들은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은 저녁 운동을 하면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이 질병에 따라서 아니면 신체 상태에 따라서
언제 운동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운동을 하면 되는지 제시된 것도 있나요? 네, 연구팀은 성인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기타 대사 질환을 앓는 사람들은요, 네. 저녁보다는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 운동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오전에 운동하기 위해서 이 잠을 줄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수면 시간을 줄일 경우는 오히려 이 운동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오히려 신체 시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신체 시계가 교란이 되면은 대사 질환이나 심지어는 암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예. 연구팀은 앞으로도 이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시간대에 따라서 운동 전략을 세우면 어떤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연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운동 목표에 따라서 자신에게 잘 맞는 운동 시간을 찾아서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처럼 아침 운동을 꾸준히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도 운동과 관련이 있는 연구인데요. 네. 두 분 혹시 사우나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우나를 거의 안 해요. 저는 네, 가끔 갑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오. 네. 네, 사우나를 하면은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네,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한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네.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독일 마틴 루터대가 성인 1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요. 연구팀은 사람들이 사우나를 했을 때 그 경우와 실내 자전거를 탔을 때 경우로 나눠서 혈압과 이 심박수의 변화를 살폈다고 합니다. 네. 연구에 따르면 93도 그리고 습도 13도의 사우나를 25분 했을 때 참가자의 혈압과 심장 박동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운동할 때처럼 사우나를 했더니 혈압과 심박수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사우나를 하면은 이 온도가 높으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네. 그 믿음과 반대되는 결과였는데요. 이 같은 신체 반응이 이 실내 자전거를 중강도로 탈 때 변화와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나를 마치고 30분을 쉰 다음에는요. 심장 박동이 혈압과 함께 같이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안정기 때보다 더 밑돌았다고 합니다. 이 역시 운동을 한 이후의 반응과 비슷했던 겁니다. 심혈관계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사우나나 아니면 이 자전거를 타는 등의 운동이나 같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 말만 들으면 사실 운동 안 하고 사우나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두 가지 효과가 좀 비슷한 건가요? 그래도 되는 네. 건가요? 그런 거는 이제 정확히는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운동과는 달리 근육 활동이 거의 없는 사우나는 이 그쵸. 체중 감량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사우나 직후에는 체중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이는 땀을 흘린 것 때문이라고 연구진이 말을 했고요. 수분을 보충하고 나면은 금방 이 체중도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나는 운동과 마찬가지로 심혈관계통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요. 근육 단련이나 체중 조절에는 별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혈압이나 심박수가 운동할 때는 좀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도 어떻게 않고 사우나에서 살 빼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요. 저 운동 열심히 하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또요, 사우나가 심혈관계에다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 거는 맞는데요. 평소 혈압이 낮은 사람은 사우나를 마친 뒤에 쉴 때 좀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혈압이 너무 낮아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하고요. 또 사우나는 중간 강도의 운동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적당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출근 전에 근력 운동을 해서 몸을 좀 키우고 예. 퇴근해서 자기 전에는 좀 유산소에서 좀 살 좀 빼고 네. 그리고 사우나로 딱 땀 빼면서 마무리하면 최고이지 않을까. 한 3일은 꼭 하시길 예, 바랄게요. 많은 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무바닥으로 된 놀이터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이 모래만으로 이뤄진 놀이터보다 4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권정환 교수팀은 서울시내 어린이 놀이터 15곳의 지표 토양과 먼지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고무바닥으로 된 놀이터의 먼지 속에 1급 발암 물질인 벤조피렌을 포함한 유기화합물이 모래바닥 놀이터보다 4.3배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무바닥 놀이터의 토양과 먼지가 발암 위험이 있는 유해 물질을 더 잘 흡수하는 화학적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폐암을 진단할 수 있는 새로운 검진법을 개발했습니다. 성균관대 엄승호 안명주 교수팀은 수술적 방법을 이용해 3주 가까이 걸리던 폐암 검진을 3시간 안에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환자의 혈액이나 타액 등으로 유전자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을 이용해 시약을 개발하고 이를 키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진단법을 이용하면 검사 시간을 단축할 뿐 아니라 비용도 24분의 1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변이가 빠른 암의 특성상 신속한 검사가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로 빠르고 적절한 치료제 처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최근 우리 군복이 불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연소 실험을 통해 구형 군복과 신형 군복을 비교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까지 우리 장병들에게 보급됐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연소 실험을 통해 신형 군복과 비교해봤습니다. 10초 만에 시료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신형에 비해 타는 속도가 더딥니다. 신형 원단엔 불씨가 100초 넘게 남기도 했는데 구형은 불꽃과 불씨가 거의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5차례 반복 실험에서 나타난 가장 큰 차이는 합성 섬유가 녹아 불똥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천연 섬유인 면 비율에 주목합니다. 합성섬유 폴리에스터는 물을 묻히면 녹잖아요. 녹으면서 그 녹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 섬유 면은 타잖아요. 그냥 재가 되는 거니까. 우리 군복은 과거 면 100%를 쓰다가 그 비율이 50에서 35 그리고 32%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최근엔 아예 면 대신 재생섬유인 레이온으로 바꾸고 불에 잘 녹는 폴리에스터 비율은 최대 78%까지 높였습니다. 2011년 신형 전투복이 찜통 군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인 뒤 쾌적함 같은 생활 편리성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옷과 옷 사이에 부딪혀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한편에 좀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드러운 소재로 바꾸고 통기성을 높이자. 업체에서 찾아낸 최고의 배합 비율이 그거였던 거죠. 문제는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불에 대한 취약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만에 하나를 대비해야 하는 우리 군의 전투복 규격에서 화재나 폭발 등 방염 관련 항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옛날 소재보다 더 모해졌지. TV 광고나 이런 것들 보고 그건 지위가 있는 생각. 그래서 왜 우리는 저게 안 되느냐 이래서. 그렇다고 면 비율만 다시 높이면 땀복 5명을 쓴 예전 규격으로 뒷걸음질 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기구인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우리 군이 이제껏 써본 적 없는 나일론을 도입해 불에 잘 견디는 미군식 노멜트 노드립 소재 개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 3사가 오는 8월 공개될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10을 국내에서는 5G 모델만 팔기로 합의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LTE폰에 비해 단가가 높은 5G 폰을 팔아 매출 상승 효과를 보고 통신사 입장에서는 5G 이용자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아직 5G 서비스가 LTE와 같은 수준의 품질을 갖추려면 1, 2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세계 여성암 1위, 한국 여성암 2위로 매년 2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데요. 여성을 위협하는 유방암의 원인과 증상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내문보고서에서는 유방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엄용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방암 여성의 전유물로만 알고 있었는데 남성도 유방암에 걸린다고 하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이 유방암이란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발생하는 질병인가요? 네, 유방암은 일반적으로 유즙을 생성하는 유엽과 함께 그 유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의 상피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유방을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다른 암에 비해 매우 종류가 다양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유방 촬영줄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우측 아래쪽에 하얀색 종괴로 보이는 부위가 암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혈류와 림프관을 따라 전신으로 전이를 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암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유방암 환자들의 연령대가 미국이나 서구 선진국에서는 주로 폐경 이후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폐경 전 또 40세 이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발견되는 이유는 대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유방암을 걸릴 위험을 높이는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졌다는 원인이 있습니다. 네. 최근 한 20, 30년 동안 여성들의 출산과 모유 수가 크게 줄고 특히 이제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초경은 빨라지고 폐경은 느려지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여성 호르몬에 많이 노출되면서 젊은 여성의 유방암 발생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이와 함께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젊은 연령층의 초음파 검사나 유방 촬영 등 유방의 건강검진, 조기검진이 많이 늘어난 영향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균 발병 연령이 서양보다 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한국의 30, 40대 젊은 여성이 서양의 젊은 여성보다 유방암에 더 잘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네. 서양 여성의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유방암 발생 빈도는 증가는 하지만 한국 여성의 경우 50대 초반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는 점차 감소하는 산 모양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양처럼 과거 이제 전체적으로 발병 연령이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형 유방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듯이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뭐 늦어지는 결혼이 유방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뭐 빼놓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유방암의 유전적인 요인 얼마나 될까요? 유전성 유방암이란 우리 몸의 특정 유전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유방암을 말하게 됩니다. 모든 유방암의 한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원인 유전자 중에 대표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 BRCA1, BRCA2입니다. 브라카 유전자는 손상된 DNA를 복구해서 암이나 종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가 있으면 80세까지 유방암 발생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한국 유방암학회가 3,060명의 유방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조사한 결과 70세까지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은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약 72.1%, BRCA2의 경우는 약 66.3%였습니다. 꽤 높네요. 유전자 변이가 없으면 여성이 평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은 약 10%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다행히 BRCA1 변이가 있는 경우 일반인 800명 중에 1명 또는 BRCA2 변이는 약 300명 중에 1명으로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BRCA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자가 유방암 발병에 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전성 유방암을 의심해야 할 때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진단이 되고 환자나 가족 또는 2촌 이내의 친척에서 1명 이상 유방암 또는 난소암 환자일 때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BRCA 변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유방암 발병률은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방통이라고 하죠. 찌릿찌릿한 가슴 통증을 느끼고 이거 유방암 아니야 하고 의심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걱정이 될 것 같은데요. 상관관계는 낮다고는 하지만 유방통은 왜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유방암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개 유방통은 여성의 70% 정도가 평생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방통의 뚜렷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대개 여성 호르몬이 불균형해지면서 유방의 수축 또는 팽창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또한 스트레스라든지 카페인, 흡연, 음주, 지나친 동물성 지방 섭취 등 생활 습관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대다수에서는 특발성인 원인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10% 미만의 소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의 환자에게서는 대개 임신이나 유선염 또는 외상으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외 극소수인 경우에는 혈전 정맥염이라든지 양성 또는 악성 종양 혹은 약제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개 조기 유방암은 거의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이러한 유방암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대개 이제 유방의 혹이 만져지기는 하지만 아프지 않은 무통성 종괴가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증상은 암 크기가 2에서 3cm 이상으로 유방암이 진행됐을 때 대개 나타날 수 있고요. 유방암의 주요 증상으로는 덩어리가 만져지는 것 외에 유두에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유두 함몰, 가슴 좌우가 비대칭하거나 서로 처지는 경우가 다를 때, 또한 유방의 피부가 오렌지 껍질처럼 두꺼워져 있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유방암인가 이렇게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개 유방암 자가진단은 생리 종료 이후에 3에서 5일이 최적의 시기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평소 이제 유방 모양이나 윤곽의 변화가 있는지 거울을 보며 일단은 관찰을 하고요. 네. 양팔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양쪽의 유방을 관찰을 하고 양손을 머리 뒤로 올려서 양쪽 유방을 서로 관찰을 합니다. 또한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하는 촉진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주로 검진하는 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손가락 두 번째, 세 번째로 한마디 끝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유두에서 분비물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네. 그다음에 유방 주변을 검진을 하게 됩니다. 예. 반드시 쇄골 위아래 부위하고 겨드랑이 밑까지 빠짐없이 검진을 해야 하고 주로 누워서 진행하는 촉진 방법은 어깨 밑에 수건을 접어 받친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팔을 올려서 반대 손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검진을 뭐 매달 어느 정도 이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매달 하루 한 번씩 측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이 유방암의 특성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유방암 치료는 발생 연령이라든지 병기 또는 암의 병리학적 특성, 특히 이제 환자의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대부분 1차로 수술을 진행한 뒤에 재발을 막기 위한 보조요법으로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화학요법, 항호르몬요법, 표적치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항호르몬 요법은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경우에 사용이 되게 되고요. 일반적으로 유방암의 약 70% 정도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으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데요. 항호르몬 보조요법은 이런 여성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런 항호르몬 요법은 다른 항암 화학요법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고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서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유방암일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표적 치료 같은 경우는 유방암의 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억제하고자 표적화된 치료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헐투 유전자라고 일컬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유방암 환자의 약 20에서 25%에서 과반되어서 나타나고 있고 이런 경우 재발이 빠르고 생존 기간이 짧아 불량한 예후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적 치료는 이런 헐투 유전자를 표적으로 치료할 때 쓰이게 됩니다. 네, 지금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유방암이 남자들이 몰라도 되는 질병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여자친구나 뭐 와이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일상 속에서 유방암을 예방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유방암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완전한 예방법을 제시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그렇지만 유방암 위험도를 높이는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발병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유방암학회에서 2018년 유방암 백서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유방암 위험 인자로 언급된 것은 여성 호르몬의 노출 기간이라든지 비만, 음주, 호르몬 대체요법, 경구 피임약 복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나 생활 습관 등에서 유방암의 위험 인자를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연과 금주, 적절한 운동, 체중 조절, 혈당 조절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주로 폐경기 증상 완화를 위해서 여성 호르몬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는 유방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5년 이내로 투여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복용성은 이제 복용 중단 후에 수년이 지나면 되게 위험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칙을 잘 지킨다고 해서 유방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기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초기 단계에 암을 발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기 전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유방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고 하셨잖아요. 앞서 말씀해 주신 뭐 매달 자가 검진을 비롯해서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느껴진다면 주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유방갑상선외과 엄용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은 무엇일까요?
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여성들의 암 발병 1위는 바로 갑상선암이라고 합니다. 네, 갑상선암은 여성암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30, 40대 젊은 여성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데다가 해마다 발병률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리 예후가 좋다고 해도 재발 위험이 크고 전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30대 이상 여성이라면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을 예방하고 또 조기에 치료받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